녹두는 이렇게 드셔야 당뇨가 예방되고 혈당이 쑥 떨어져요. 한의학에서는 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약효가 뛰어난 식재료가 녹두예요. 우리 선조들은 이 약효를 잘 알고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했는데, 이런 녹두가 만병의 근원인 고혈압과 당뇨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녹두도 잘 알고 드셔야 돼요.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잘 드시면 보약이 될 수도 있어요. 녹두는 어떻게 또 무엇과 먹어야 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녹두의 약간 거친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껍질을 까고 녹두 속 알맹이만 드시는데, 녹두의 놀라운 영양 성분들이 거의 다 껍질에 있기 때문에 녹두 껍질은 반드시 함께 드셔야 돼요. 녹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 녹두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우리 장에 유익균을 풍성하게 해줘서 장 건강을 개선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선조들은 기력이 많이 약해진 환자한테 녹두죽을 먹여서 몸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었는데, 그만큼 몸이 약해진 환자들의 몸에도 흡수가 잘 될 만큼 녹두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거죠. 놀랍게도 녹두에는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도 풍부한데, 이 풍부한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성분인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녹두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이 때문에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마늘과 함께 드신다면 몸이 찬 분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녹두를 드실 수가 있겠죠. 마늘의 따뜻한 성질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인데, 이뿐 아니라 마늘은 대표적인 항암 식품인 거 아시죠? 마늘에는 S알리시스테인과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암세포를 억제해주고 사멸시켜주는 효능도 있어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도 많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생성도 막아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하죠. 이뿐 아니라 우리 몸의 지방 대사를 촉진해서 지방 분해를 통해서 체지방을 제거하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능까지 있는 놀라운 식품이에요. 그래서 마늘을 녹두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가 있죠. 마늘과 녹두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늘 녹두밥을 지어서 드시면 되는데, 녹두를 물에 충분히 불려서 밥을 하시면 녹두 껍질의 거친 식감을 완화시키 편하게 드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녹두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이 녹두 빈대떡. 맛있는 이 녹두 빈대떡에 돼지고기를 갈아서 함께 부쳐 먹기도 하죠. 이 방법은 영양학적으로도 탁월한 조합이 되는데, 녹두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돼지고기에는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트립토판이나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돼요. 돼지고기가 이런 아미노산의 훌륭한 공급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약해지신 분들이 녹두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면 기력 회복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또한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풍부한 비타민 B1은 피로회복과 신경 안정에도 효과적이에요. 철분도 풍부해서 나이가 들면 부족해지는 철분 보충에도 효과를 볼 수 있고,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많아 동맥경화, 고혈압과 같은 이 혈관 질환 예방, 아연, 셀레늄, 비타민 B6 등의 영양소도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녹두는 또한 혈당도 낮춰주고 인슐린 감수성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 당뇨 관리에도 좋은 식품이에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주고,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좋은 효능을 줄 수가 있겠죠. 이때 팥과 함께 드시면 이런 효과들이 매우 높아져요. 팥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줘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죠.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는 것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된 적도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15.9% 감소했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결과도 볼 수 있었죠. 팥은 쌀이 10배 이상, 바나나의 4배 이상의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데,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고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혈압 상승도 억제하는 효능도 있죠. 팥은 한의원에서도 다이어트를 위한 처방을 할 때도 사용이 되는데, 팥의 풍부한 칼륨은 이뇨작용을 통해서 부종을 줄여주기 때문에 지방이 몸에 축적돼서 살이 찌는 사람에게도 효과적이에요. 특히 쉽게 붓고 살이 찌는 분들한테는 더욱 효과가 좋은데, 한 실험에서 실험쥐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죠. 이렇게 녹두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식품들을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녹두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이 어떤 것도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녹두는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에요. 녹두의 차가운 성질은 우리 몸의 열을 낮춰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어요. 또한 염증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녹두로 속을 채운 베개를 쓰면 두통이 완화되기도 해요. 다만 이런 찬 효능
효능 때문에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평소 몸에 찬 분들이 녹두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도 있겠죠. 위나장이 차가워지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복통이나 변비, 설사가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이 녹두를 드시려면 앞에서 알려드린 대로 마늘과 함께 드셔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강력한 해독작용이에요. 녹두의 해독작용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간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간은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죠. 녹두가 이런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게 돼요. 녹두의 풍부한 단백질과 펩타이드는 간 해독에 필요한 글루타치온의 원료를 공급해주고, 우리 몸의 중금속과 독성 물질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특히 중금속 해독 연구에서는 납이나 카드뮴 등의 흡수를 억제하거나 배출을 도와서 독성 완화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효과가 우리가 보약을 복용하는 경우엔 상극이 될 수가 있죠. 보약의 효과가 녹두의 해독작용 때문에 많이 사라져 버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으면 녹두나 숙주나무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런 녹두의 해독작용은 녹두의 껍질에 있는 성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 따라서 녹두의 껍질을 제거하고 만든 요리나 녹두 전분으로 만든 청포묵, 녹두 당면을 드시면 녹두의 해독작용은 없어지게 되겠죠. 물론 녹두 껍질을 제거해도 알맹이의 영양 성분들은 풍부한데, 해독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은 녹두에 풍부한 칼륨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해주며 당뇨와 고혈압에 도움은 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간혹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녹두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드시게 되면 칼륨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몸에 칼륨이 쌓이겠죠.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근육의 약화나 부정맥, 심장질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과도하게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검은 콩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혈관이 살아나고 내장 지방이 사라집니다. 검은 콩 드실 때 제발 이렇게 드세요. 그래야 내장 지방을 싹 녹이고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검은 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으시죠?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서 뱃살을 빼는 데 좋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검은 콩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볶아서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지 않나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 않죠. 그건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은 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검은 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은 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입니다. 물론 검은 깨와 흑미도 요즘 건강식으로 많이 찾으시는 식품이고요. 블랙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껍질이 검정색이라서 블랙푸드인데요. 그렇다면 검은 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 콩의 효능 중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검은 콩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플라보노이드는 식물 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 염증,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겨 세포의 손상, 노화 및 다양한 질병의 발병을 촉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검은 콩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며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게 됩니다. 이런 효과로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심장질환이나 암, 알츠하이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 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인해서 우수한 항산화 식품으로 간주가 됩니다. 검은 콩의 효능 두 번째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건데요. 혈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당을 말하죠. 이 당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당이 너무 많아지면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 당을 잘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바로 검은 콩 안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껴지게 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식이섬유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식이섬유는 당이 너무 빨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몸에 흡수가 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검은 콩의 효능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입니다. 검은 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 중에 하나이지만, 이게 너무 많아지면 혈관을 막아서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원인이 되죠. 근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검은콩에 들어있는 용해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그것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것 말고도 검은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검은콩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검은콩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많이 있는 영양소인데 이 황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이 황반을 보호해주면서 밀도를 유지시켜서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블루라이트와 같은 UV 파장의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특히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 변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황반 변성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질환으로 증상이 만약 심해지게 되면 시력을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검은콩의 효능 다섯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건데요. 검은콩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칼슘은 우리 뼈와 이를 지탱하는 치아를 만드는 주요 성분이죠. 또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면 심장 박동이나 신경 전달에도 필요한 물질이고요. 이러한 중요한 칼슘이 검은콩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요. 마그네슘은 칼슘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또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여섯 번째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입니다. 검은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피부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추가로 비타민 E는 피부 재생을 지원하고 피부 표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검은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이죠. 이것이 왜 피부에 좋냐 하면 우리의 피부는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유지해 주는데 좋아서 항상 탱탱한 피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 검은콩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아미노산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일곱 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검은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근데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메가3가 뇌 세포의 막을 구성하면서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하며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오메가3는 뇌의 염증을 줄이고 뇌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죠. 이것이 뇌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뇌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결국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 같은 뇌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검은콩의 효능 여덟 번째는 탈모 예방입니다. 검은콩에는 모발에 영양분을 주는 비타민 B가 풍부하고 모발 성장의 필수 성분인 시스테인이 가득한데요. 이 성분들이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도 예방이 되고 새치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모발 건강에 정말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검은콩의 효능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꼭 드셔야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좋은 몸에 좋은 검은콩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은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과도하게 섭취가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이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검은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리하기 전에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는데요. 하루 섭취 권장량은 50g 정도로 종이컵 한 컵 정도 양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밥할 때 특히 서리태 같은 검은콩 많이 넣으시잖아요. 오늘부터는 충분히 물에 불리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 적당량을 잘 넣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검은콩 드실 때 다른 음식들과 같이 먹게 되는데요. 밥 지을 때 넣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같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실까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유명한 검은콩 두유, 우유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우유에 콩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아서 드시는
두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은 콩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피틴산과 칼슘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검은 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피틴산은 식물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과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우유는 칼슘의 주요한 공급원이고 우리 몸에서는 칼슘이 뼈와 이를 구성하며 신경, 근육 기능, 혈액 응고 등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피틴산이 풍부한 검은 콩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먹게 되면 피틴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유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되거나 나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의 섭취 목적으로는 따로 먹는 걸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왜냐하면 토마토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산성이기 때문인데요.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면 콩에 충분히 들어있는 단백질이 몸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콩의 영양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콩을 더욱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아서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불량을 일부러 더 만들 필요는 없겠죠.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고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은 콩에는 트립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트립신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에도 필요한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달걀의 비타민 A와 검은 콩의 트립신이 함께 섭취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해서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호작용은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또 비타민 A의 흡수를 저해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트립신은 소화 효소의 활동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립신이 풍부한 검은 콩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달걀을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심코 검은 콩과 같이 먹을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같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먹을 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도 있겠죠?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습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첫 번째는 흰 쌀밥입니다. 이미 다들 밥에 검은 콩 넣어서 드셔보시잖아요. 밥하고 검은 콩은 그만큼 궁합이 잘 맞는다고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검은 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가 되고 흡수가 돼서 긴 시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밥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효과가 더욱 증가를 하게 돼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검은 콩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흰 쌀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지만 검은 콩과 함께 섭취하면 당 수치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이처럼 검은 콩과 흰 쌀밥을 같이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 포만감, 혈당 조절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정말 찰떡궁합인 것입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죠. 특히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좋은 재료인데요. 검은 콩과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 흡수를 돕는 동시에 당근의 루테인이 콩의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서로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음식이 되는 거고요. 당근 말고도 시금치와 같은 채소도 비슷한 역할을 하니까 식사하실 때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나 시금치나물 같은 음식들과 같이 드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세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라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적은데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아미노산으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고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 콩과 닭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검은 콩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에서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만을 섭취할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것은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추가 건강에 좋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 좋은지, 식탁에서 다른 재료와 또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혹시 약을 드시는데 부추가 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이 또 앞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부추의 대표 효능부터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는 음식과 꺼려야 할 궁합, 섭취할 때 주의사항, 신선도를 오래 유지시켜주는 보관 비법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시장에서 부추를 사오셔도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먼저 부추는 예로부터 간의 채소로 불리며 이 인삼부럽지 않은 보양 채소로 인정받아왔어요. 부추 특유의 그 알싸한 향은 황화아릴이라는 유황 화합물에서 나오는데, 이 성분이 간에서 해독 효소를 자극하고 피 속에서 찌꺼기를 녹이고 위와 장의 운동을 살려 음식물이 더부룩하게 머무는 시간을 줄여줘요. 더불어 이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면역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고 눈의 망막도 보호할 수 있죠. 비타민 C와 E도 고르게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를 잡아주니 노화 속도도 느려지고 손발저림이나 수족냉증처럼 혈액순환 때문에 막혀 나타나는 증상도 서서히 좋아질 수가 있겠죠. 칼륨 함량은 시금치보다는 높아서 몸속 나트륨을 잡아 빼니 혈압 조절에 또 도움을 주고, 이 식이섬유가 장을 부드럽게 쓸어내려서 변비 예방에도 안성맞춤이겠죠. 여기에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를 만나면 얻는 이득이 또 배가 돼요. 두부 속 이소플라본은 뼈에서 빠져나가려는 칼슘을 붙잡아서 골다공증도 예방시키고, 콩 단백질과 부추의 황화아릴이 손을 잡으면 근육 합성을 도우면서도 혈관 안쪽에 들러붙은 LDL 콜레스테롤을 부드럽게 또 씻어 내려주죠. 게다가 이 두부의 많은 엽산은 혈관 파괴물질 이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메티오닌으로 바꿔 독성을 또 없애주는 효과도 있고, 고혈압이나 뇌졸중, 치매까지 한꺼번에 예방하는 든든한 후원군이 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부는 몸이 차가운 성질이라 속이 냉한 분이 많이 드시면 설사를 부를 수가 있는데, 부추가 따뜻한 기운으로 찬 성질을 눌러주니 이 배탈 걱정은 또 덜어주겠죠. 실제로 부추를 잘게 썰어서 물기를 뺀 두부, 달걀, 그리고 부침가루와 섞어서 7cm 정도로 납작하게 지져내면 부추 두부전이 완성이 되는데, 기름은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쓰면 오메가3까지 챙겨 또 금상첨화가 되겠죠. 사과와의 만남도 빼놓을 수가 없죠. 사과는 비타민C나 폴리페놀, 수용성 섬유, 펙틴 덩어리인데, 부추의 비타민 A랑 E와 함께 같이 들어가면 항산화 능력과 장 해독 속도가 또 눈에 띄게 올라가요. 특히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서 당뇨 관리에도 좋고,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대장암 예방 효과도 커지겠죠. 방법은 간단해요. 부추 약 30g과 껍질째 씻어 씨만 뺀 사과 약 3분의 2조각, 물 150ml, 올리브유 한 큰술을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서 이제 부추 사과 주스를 만드세요. 새벽 공복에 한 잔 드시면 속이 또 편안해지고 아침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서 체중 조절까지 덤으로 얻으실 거예요. 돼지고기와도 또 찰떡궁합인데, 부추의 알리신은 돼지고기 안에 비타민 B1, 티아민 성분의 흡수를 4배에서 5배나 끌어올려서 피로를 훨씬 더 빨리 풀어줘요. 돼지고기가 원래 차가운 성질이라서 속이 냉한 분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부추가 따뜻한 기운으로 균형을 잡아주니 소화가 잘 되고 이 더부룩함도 적어요. 드실 때는 기름기를 뺀 앞다리살이나 안심으로 수육을 삶아 부추, 양파, 식초, 참기름으로 만든 상큼한 부추 겉절이를 한번 곁들여 보세요. 고기의 잡내는 사라지고 이 씹을수록 달큰한 향이 올라와서 젓가락을 부르는 반찬이 돼요. 브로콜리와 부추를 또 한 그릇에 담으면 눈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어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이 설포라판 성분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비타민 C나 E, 베타카로틴도 부추 못지않게 많은데, 이 두 재료를 같이 데쳐서 간장이나 식초, 참기름 소스에 살살 묻혀놓으면 삼색 채소가 어우러진 건강 무침이 되죠. 비타민 A랑 C랑 E가 한꺼번에 들어갈 때 서로의 산화를 막아 흡수가 배가 되니 망막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확실히 또 눌러줄 수가 있고, 황반병선이나 안구건조, 야맹증, 즉 위험을 낮추는데도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물론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부추는 따뜻한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아 얼굴이 자주 붉고 입안이 잘 헐거나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은 과량으로 드시면 오히려 두통이나 어깨 결림, 가슴 답답한 증상도 생길 수가 있어요. 하루 섭취 적정량은 이 생부추 기준 70에서 80g, 데친 부추는 약 100g 안팎이면 충분하고, 또 칼륨이 많아서 만성 신장 질환으로 추석 중이거나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는 분은 갑자기 하루 큰 한 단씩 드시기보다는 두세 줄기 정도로 조금씩 양을 늘리면서 우리 혈중 칼륨 수치를 체크하셔야 돼요. 혈압약, 특히 칼슘 기량제나 ACE 억제제를 드시는 분은 일시적으로 저혈압이 올 수가 있으니 공복과식은 피하시고 꼭 식사와 함께 나눠 드시는 게 좋겠죠. 부추와 소고기는 가능한 따로 드시는 편이 또 안전해요. 두 재료 모두 따뜻한 속성을 가져서 함께 드시면 열 에너지가 또 과하게 몰려서 사람마다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고, 소고기의 흡수율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또 부추 특유의 황화아릴 향이 강해서 어패류의 신선
신선한 풍미와 부딪히면 약간 씁쓸한 맛이 돌 수 있으니 회나 생굴, 새우젓처럼 날것 해산물과 곁들일 때는 양을 조금만 사용하거나 대신에 실파나 미나리를 써서 향을 부드럽게 잡아주면 좋겠죠.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보관도 굉장히 중요하죠. 부추는 잎이 얇아서 수분이 날아가면 금세 풀이 눅눅해져요. 또 영양도 내려가요. 장을 보고 오신 날 즉시 밑동의 흙만 살짝 잘라내서 차가운 물에 20초 정도 흔들어 씻은 다음 밑동 약 1cm가량만 물기가 남도록 키친타월로 톡톡 찍어줘요. 그 뒤에 젖지 않은 새 키친타월 한 장을 펼쳐서 부추를 가지런히 올리고 끝에서부로 돌돌 말아주세요. 마지막에 밑동 쪽이 아래로 가도록 세워서 지퍼백에 넣고 냉장고 문 안쪽이 아니라 야채 칸 안쪽 깊숙이 세워두시면 일주일 정도 지나도 시들시들해지지 않고 연초록 빛을 유지해요. 만약 오래 두고 드셔야 되면 깨끗이 씻어 약 4cm 정도 길이로 썰어서 물기를 제거한 뒤 살짝 데쳐서 한 끼 분량으로 지퍼백에 나눠서 냉동하면 3주까지는 비타민 손실이 적다고 해요. 해동은 냉장고 안에서 천천히 하시고 또는 바로 볶음팬에 넣어 가열하시면 색도 맛도 크게 변하지가 않죠. 나이가 들면서 약을 이것저것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 당뇨약 중에 설포닐 우레아 계열이나 인슐린을 쓰시는 경우 부추 자체가 혈당 상승을 늦춰주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약을 그대로 쓰면 빈혈, 떨림, 저혈당 이런 증상이 또 올 수가 있어요. 또한 와파림류의 항응고제를 드신다면 비타민 K 함량이 높은 부추를 한꺼번에 여러 장씩 부추전에 넣어서 매일 반복적으로 드실 경우에는 그 수치가 변할 수 있으니 주 2, 3회나 한 장씩 나눠 드시고 담당 의사와도 미리 상의하시면 또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겠죠. 이제 간단하면서도 효과 확실한 일주일 부추 건강 캘린더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월요일 아침은 부추 사과주스 반컵에, 점심은 현미밥 반 공기에 부추 된장국, 저녁은 부추 두부전 2장, 화요일은 점심을 건너뛰고 대신 부추 브로콜리 무침을 넉넉히 만들어서 고구마찜 반개와 함께 드시면 또 포만감이 오래가겠죠. 수요일 저녁에는 돼지고기 수육에 부추 양파 겉절이를 곁들이고 목요일 아침에는 부추 바나나 요거트를 넣은 스무디로 부담 없이 한번 시작해 보시고, 금요일 점심은 보리밥 위에 부추나물을 듬뿍 얹은 비빔밥, 토요일에는 된장이랑 청양고추 살짝 넣어 끓인 부추 해장국으로 속을 달래고, 일요일 저녁은 데친 부추와 삶은 달걀을 곁들인 오리 훈제 샐러드로 한 주를 정리해 보시면 부추의 다양한 얼굴을 지루하지 않게 즐기실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새벽에 부추전을 부쳐서 바삭바삭하게 유지하는 작은 요령 하나 알려드릴게요. 반죽에 찬 소주 한 큰술을 한번 넣어보세요.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전 부침 속 수분을 조금 빼주기에 훨씬 바삭하고 오래 두어도 눅눅해지지 않아요. 또 남은 전은 한 장씩 유산지로 분리해서 얇게 쌓아 냉동했다가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중약불 후라이팬에 다시 구우면 첫날 그 맛 그대로 살아나죠. 부추는 값도 싸고 손질도 쉽고 냉장고에만 잘 세워두면 일주일 내내 싱싱해요. 혈관이나 간이나 그리고 눈, 장, 뼈를 고루 돌보는 천연 영양제라고 생각하시고 매일 식탁에서 한번 챙겨 드시길 권해요. 혈압계, 혈당계, 소변검사표 숫자가 달라질 때 부추 한 단의 힘을 몸소 한번 느끼게 될 거예요.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것과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드시면 몸에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 마늘, 절인 마늘 등등 먹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도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잖아요. 마늘 껍질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마시길 바래요.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드시면 좋은 음식,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려 볼게요. 마늘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약 7kg이래요. 세계 평균이 0.8kg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마늘을 많이 드시고 계시죠. 마늘을 많이 드신다는 거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인데, 먹는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마늘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빵이에요.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서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서 즐겨 먹었는데,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가 있어요. 마늘빵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성분인데,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죠.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나오죠.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 당뇨를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고 쉽게 살이 찌게 돼서 비만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또한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이나 복통이나 변비 등의 증상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뿐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는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서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하게 섭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늘은 어떻게 드셔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 드실 때 더 좋아요.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을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밥이에요.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함량이 2.77mg 정도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 30분이 지나면 4.92mg, 1시간이 지났을 때는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서 무려 4배 이상 많아진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50.23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나 높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 드시는 게 좋겠죠. 이런 방법이 번거로워 추천드리는 게 바로 마늘밥이겠죠.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데 1인분에 마늘 3-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돼요.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 좋은데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릴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할 수 있어서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굉장히 영양소 있는 밥이 되겠죠.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남은 껍질은 어떻게 했어요? 버리셨죠? 오늘부터는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마늘의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아마도 항암 효과인데 마늘 껍질을 통해 큰 항암 효과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발표했는데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 세포뿐 아니라 다양한 암 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가 높았다고 하고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도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죠.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지를 낮춰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이를 통해서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인 거죠. 또 마늘 껍질을 말려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지방의 흡수를 받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죠.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해서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죠. 그리고 마늘 껍질을 분말로 만들어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 마늘차 우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줘서 수분을 없애줘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는 끓는 물에 소주 반컵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 15g 정도를 넣고 끓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 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아요.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꿀과 마늘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은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드시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면 눈에 충혈도 올 수가 있고 노화도 빨라질 수가 있죠. 또한 두통도 생길 수가 있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마늘을 또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해서 암을 예방하고 쌈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해서 풍부하게 항산화 물질을 섭취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도 깨끗하게 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마늘장아찌예요. 마늘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든 마늘장아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장아찌 만들어 드시면 안 좋죠.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장아찌에는 설탕도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고 드시는 게 좋고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복이 되죠.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도 급격히 오르고 혈액도 끈적끈적해지고 또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해서 기억력도 감퇴시킬 수가 있죠. 집에서 마늘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는 설탕을 넣지 말고 건강한 식재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드려요. 마늘에 열을 가하면 마늘의 색이 점점 짙어져서 결국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 그 이유는 마늘 속에 들어있는 당류와 단백질의 아미노산이 반응해서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딘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반응은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죠.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 고기가 점점 하얘지다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다 보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나 많아질 뿐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으니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마늘은 또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한 재료인데 마늘을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마늘 기름튀김, 이것도 별로 드시는 게 좋지 않아요.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도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는데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은 파괴시키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은 음식이 돼요.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도 일어나고 염증 수치도 높아질 수가 있겠죠.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 독소 또한 높아져서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만약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해서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가 있겠죠.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 드시는 방법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 먹는 거예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서 5분 정도 데쳐주시고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주죠. 이때 통후추 조금 넣어주시면 풍미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겠죠.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 항산화 성분 항암물질이 극대화돼서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의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마비와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되고 생선 요리를 할 때 마늘을 으깨서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를 잡아줄 뿐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 더욱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계신데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잖아요. 이런 효능이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났을 때도 지혈이 잘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점막을 자극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마늘은 적당히 드시길 바라겠습니다.